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일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누가 대표로 출마하냐, 여야 모두 이를 가르기 위한 당내 젠걸음이 한창인데 비슷한 듯 다르고 다른 듯 맥을 함께하는 공약들도 많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여야 후보 선정을 위한 최근 활동들 짚어보고 주요 공약들도 살펴보겠습니다. 2월 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자치구별 한 곳 이상씩 접종센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각 대학마다 새 학기에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면서 대학 주변 상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급등으로 종부세 납부 인원이 3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액도 약 80% 증가했습니다. 서대문구가 홍제동 개미마을 재개발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주민들은 낮은 사업성과 재정착률로 차가운 반응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국내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467명 발생했습니다. 신규 집단 감염 사례가 늘면서 줄어드는가 싶던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주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동향 전해주시죠. 네,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는 467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79,3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6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1,441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서울에서 188명, 경기 111명, 인천 21명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신규 집단 감염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동구 대학병원과 함께 강동구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고 중구복지시설에서는 지금까지 최소 6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 남부교도소에서도 수용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취사장에서 일하던 수용자 1명이 발열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겁니다. 교도소 측은 즉시 확진자와 접촉자를 1인실 격리 조치하고 비확진 수용자 42명을 긴급 이감했습니다. 남부교도소 수용자와 직원 1,30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오늘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이 뼈아팠던 만큼 법무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방역당국과 지자체와 함께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매뉴얼에 따라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올 11월 이전에 서울 시민 70%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장소도 자치구마다 물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11월까지 서울 시민 70%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 서울시 계획의 첫 발은 빠르면 이달 말 시작될 전망입니다. 접종 시기는 이르면 2월 말부터 시작될 계획으로 의료진을 필두로 시민의 70%를 11월 이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 장소는 최대한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정하며 실내 체육관이나 강당 등의 공간을 활용합니다. 관련 시설을 갖추기 위해선 넓은 공간이 필요한 만큼 체육시설 등을 활용해 자치구별 최소 1개소씩 예방접종센터 총 30곳을 설치 운영합니다. 현재 자치구별 백신 접종센터 후보지 50곳이 접수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소 자치구당 한 곳 이상, 인구 50만이 넘는 강남과 송파, 노원 등의 자치구에는 2곳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대응팀 구성과 전담 콜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각 대학마다 올 1학기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가 주변에서는 폐업하는 점포가 속출하는 등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구 안암역 일대입니다. 개강을 한 달 앞둔 때여서 예년 같으면 학생들로 북적여야 하지만 올해는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각 대학들도 올 1학기는 일단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학기랑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지난 학기도 거의 전면 비대면 수업 방식이었어서 아마 동일한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대학가 상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30년째 안압력을 지켰던 식당도 코로나 직격탄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상가 곳곳마다 공실이 됐음을 알리는 임대 두 글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큰일이 없어요, 자체가. 여기 일반인들이 안 들어오고 학생들만 계속 오는 데인데 학생들이 없어요. 그러다 확진자도 학교에서 나오다 보니까 없죠. 누구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답답한 심정이에요. 지난달 소상공인 연합회가 발표한 전국 소상공인 사업 현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상인 10명 가운데 7명은 코로나 여파로 폐업을 결심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매출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어본 상인들의 고통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지는 않잖아요. 그지? 한 옛날에 비해서 한 20%, 3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여파겠지 뭐. 옛날에는 권력이 있었는데 권력은 또 그지는 없고. 이에 따라 정부는 설을 맞아 중소기업과 상인들을 위한 대출 보증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시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해 후보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프레젠테이션과 국민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해봅니다. 자, 지역배 기자 어서 오시죠. 자,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온라인 국민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그리고 주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찐 서민, 찐 진보를 앞세운 우상호 후보와 서울시 대전환 합리다 박영선을 내건 박영선 후보가 온라인 국민 면접을 받습니다. 면접은 공통 질문과 현장 질문, 온라인을 통해 사전 접수를 받은 국민 질문으로 1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공통 질문 첫 번째는 전월세 걱정 없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두 후보 모두 공공부지를 활용한 대안을 내놨습니다. 박 후보는 국유지나 시유지 땅을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공급을 하면 평당 1,000만 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은 서울을 21개 그린 다핵 도시로 나눠 균형 개발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 후보는 철길이나 강변도로 위에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비용 절감은 물론 인허가 절차, 공사 기간이 단축되고 공공이 관리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질문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이나 소비 진작을 위한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이 화두인데요. 우상호 후보는 3가지 정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씩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함께 부담하는 소상공인 손실보험제도 도입, 치료제와 백신의 조기 보급입니다. 박영선 후보 역시 보험제도를 만드는 것에는 생각을 같이 했지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란우산 공제회와 연계한 제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 또 이유를 대비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월정 계약을 통해 판매와 소비를 하는 구독경제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서울시 교통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두 후보 답변은 어땠습니까? 네, 박영선 후보는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에서 우상호 후보는 전반적인 교통 개선을 통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네. 먼저 박 후보는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에 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현재의 도시 중심에서 일터와 주거, 교육과 보육, 문화와 의료, 스포츠와 오락 기능을 갖춘 21개 도시로 나눈다면 교통 문제는 물론 환경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우 후보는 현재 계획된 경전철 노선들의 조기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교통 신호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과도하게 묶여 있는 마을버스 노선의 개편을 교통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최종 주자가 누가 될지 궁금해지는데, 자, 계속해서 야권 소식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후보군이 1차 압축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8명의 예비 경선 진출자를 발표했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해 오신환, 이종구, 김선동 전 의원이 포함됐고요.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 등입니다. 일단 당내에서는 8명으로 1차 선발이 됐고 그 모레죠. 5일 금요일에 국민의힘 공관위는 다시 4명의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얼마 전에는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서 후보들의 7분 발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29일입니다. 그 용산 백범 기념관에서 그 8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서울이 바뀌는 7분 비전 스토리텔링 PT가 진행됐습니다. 후보들이 자체 제작한 영상이 소개됐고 그 각자 후보들이 직접 나와 공약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가 진행이 됐고요. 시민들이 직접 후보의 비전을 듣고 평가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밝힌 후보들의 대표 공약들 살펴볼까요? 네, 후보들의 대표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후보들의 대표 공약은 그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먼저 나경원 후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세금 고통도 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6조 원의 기금을 마련해 초저리 장기 대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숨통을 트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역시 도시계의 규제 완화를 가장 크게 언급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는 물론 시프트를 통한 주택 공급 대책도 내놨습니다. 건강도시 서울을 위해 전 시민에게 서울 안심 워치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신환 후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00만 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절반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고 환매 시 차액의 절반을 보장하는 반반 아파트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구 후보는 10년간 120만 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방식으로는 그린벨트 해제, 인허가 패스트트랙 처리, 역세권 고미라 개발 등입니다. 이어 김선동 후보는 고층화하면서 주변은 녹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층고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는 평수별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은희 후보는 30분 남북 고속도로 개통과 재산세 반값 시행, 주택 65만 호 공급을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이승현 후보는 서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25개 구를 9개 구로 조정하고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근식 후보는 시장 친화적 부동산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화면 보니까 후보들이 참 많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 경선 투표를 진행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예비 경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국민 여론조사 80%, 책임당원 20%의 비율로 본선 경선 진출자 4명이 선발됩니다. 이렇게 4명이 선발되면 본 경선에 돌입하게 되고 이후 다음 달 4일 최종 후보가 선정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야권 살펴볼 텐데, 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철수 후보의 경우 5년간 74만 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민간 주도형 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인하도 언급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하면 공약도 공약이지만 이 단일화 이슈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서 단 한 명의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안철수 후보와 1대1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변수도 있어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 2개월여 남은 선거 레이스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서울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이 3년 전에 비해 2배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1인당 종부세 납부액 역시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대로 가다가 이 종부세가 특정 대상이 아닌 다수가 납부하는 보편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종규 기자입니다. 국회 유경준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전체 주택수 대비 종부세 납부 인원은 약 13%, 2017년 6.4%에서 2배 증가했습니다. 1인당 납부액도 같은 기간 평균 128만 원에서 228만 원으로 80% 증가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가 114만 원에서 342만 원으로 198%, 3배 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고 용산구와 노원구, 중구 종로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문정부 3년 동안에 종부세 대상 서울시 25개 구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도 2배 이상 뛰었고요. 금액도 한 2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속도로 가면 2025년이나 2030년경에는 서울시 과반수가 넘게 증가하고 모든 주택에서요. 그리고 2030년 되면은 전부 다가 해당되는 이런 구도로.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종부세 대상 인원이 각각 전체의 50%와 47.05%를 차지했습니다. 유경준 의원은 이 같은 종부세 대상과 납부액의 급격한 확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가구 은퇴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는 물론 특히 종부세 증가의 원인이 된 가파른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가져올 부작용 때문입니다.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게 없는데 종부세나 재산세로 자기가 돈을 빌려서 내든지 팔아서 집을 팔아서 세금을 부담해야 되나 이런 실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나 주민들이 담세 능력을 고려해가지고 감당 가능한 만큼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 부동산을 가지는 사람들을 죄악시해가지고 징벌적 과세로 가면은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 의원은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 현실화 속도를 늦추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홍제동 개미마을을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서대문구가 사업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하는 등 이곳의 재개발 연구 용역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냉랭한 반응입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서울에 남은 마지막 달동네 중 하나인 홍제동 개미마을. 가파른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집들은 대부분 1960년대에 지어진 만큼 일부 개보수를 한 곳을 제외하면 극심한 노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6년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후 곧바로 재개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2007년 민영주택 건설을 추진했지만 사업 방식과 추진 주체가 불분명한 탓에 사업은 반려됐습니다. 2016년엔 새로운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시도했지만 사업 실현성 검토 단계에서 중단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보전재생형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이어온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대문구가 개미마을 재개발 연구 용역을 다시 추진 중입니다. 구는 이달 사업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업체를 선정 후 용역을 발주할 방침입니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홍제 4구역과 연계한 정비계획 검토입니다.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동의율 등이 저조해 해제된 홍제 4구역과 같이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목표는 공공재개발입니다. 개미마을의 경우 6필지에 불과한데 소유자는 360여 명이나 되는 만큼 민간개발 동의율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개미마을을 어떻게 수익성이 있으면서도 개발을 해볼까 고민을 일단 해야 되거든요. 고민을 하려면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주민들은 못하는 것을 저희가 공공으로 끌어와서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이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어떤 방식의 개발이든 현재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극히 떨어지는 데다 마을의 99%가 무허가 건물인 만큼 재개발 이후 입주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
무거움까지 하면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인데 부산과 보상까지 따지면은 반가가 안 맞아요.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왜 옆에 홍제 4구역하고 붙여봐야 맞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낮은 사업성과 주민 동의율 미확보 등으로 재개발 진척이 없는 개미마을. 7천만 원을 들이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재개발의 청신호가 들려올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종로구의회는 지난 2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첫 회기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서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검토를 진행합니다. 여복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지방의회의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종로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 기초의회 가운데 최고 등급인 2등급을 평가받았습니다. 종로구가 2월 1일부터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찾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기가정에 필요한 법률과 경제, 의료 등의 복지를 지원하며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가정폭력 문제 해결에 구심점이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학대 예방 경찰관과 전문 상담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입춘인 오늘은 퇴근길 폭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서울에 최대 10cm의 집중적인 눈이 예보돼 있고 한파와 맞물려서 내일 새벽은 빙판길도 예상됩니다. 외출하시는 분들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